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네. 어떤 아이를 진료를 받는데 3살짜리거든요. 네. 근데 팔이 너무 아프대요. 엄마가 한 이틀을 팔이 아프다고 계속 그랬대. 엑스레이를 다 찍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사탕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팔을 쭉 뻗는 거지. 아, 원래 팔 못 뻗다가? 이쪽으로 자꾸만 이러는데 제가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떠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 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꾀병이잖아요. 그쵸? 꾀병.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뭐 어쨌든 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정신과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울해. 난 우울해요. 이러면 말로만 그러잖아요.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형 다 걸러내요. 왜? 진짜? 정신과 의사 10년이면 관상 본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관상가 양반! 갑자기 무서워졌어. 농담반 진담반인데요. 이제 정신과를 하면 거의 이제 선생님이 애들 신체 촉진하는 그런 거를 거의 매일 하셨잖아요. 네. 트레이닝 할 때. 정신과는 트레이닝 하는 첫 순간부터 사람의 말과 태도, 표정, 제스처, 얼굴, 뭐 외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쭉 받거든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이것만 해도 몇백 시간을 사람을 말하는 거에만 이제 따라가니까 충분히 이제 그것이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가늠은 할 수가 있죠. 유도하는 질문을 그런 화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정신과 의사는 사실 진위역부를 가리는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우울하다고 했을 때 혹은 뭐 나는 뭐 머리가 아프다 뭐 어떤 증상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우울한지 안 한지 그 진위를 밝히는 뭐 경찰이나 판사가 아니니까 사실 그 진위보다도 그 사람이 우울하다고 말하는 그 말뜻의 속뜻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우울하다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우울하다고 하는 거에 경중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하거든요. 액티브 리스닝. 네.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같던데요. 정신과 선생님들은 상담하면 그냥 제 말만 들어주시고 별말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말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들을 때 만약에 환자분이 저기서 멀리서 걸어온다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 뭐 발걸음의 말투. 속도, 옷을 입은 거, 와서 인사하는 그런 것도 다 거이 어떤 식으로 눈을 마주치는지 어떤 얘기부터 꺼내는지 이야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병원은 누구와 왔는지 지금 증상은 이런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그래서 면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환자가 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꾀병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저는 우울하지 않은데 네. 그냥 왠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싶어요. 뭐 때문에 뭐 뭐 병역 그러니까. 기피 그러니까 병역 기피 아니면은 휴직 맞아. 약간 뭐 경가 그렇죠. 아니면 보험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우울하지 않은데 그냥 난 다 무기력해요, 우울해요 선생님, 나 우울증 약 처방해 주세요 이러면은 처방해 주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 말로만 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의사가 그냥 듣고 판단하지 않을까 뭐 심리 검사 같은 거 체크해보면 뭐 나는 우울하다라고 나는 체크. 우울하다 누가 봐도 이렇게 체크하면 우울하다 나오겠네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진단을 내리는 과정은 체계적인 진단 체계가 있죠. 그래서 설문지도 자가 보고식이 있고 검사자가 체크하는 검사자 보고가 있어요. 본인이 체크하는 거는 자가 보고식 내가 느끼기에 내 생각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 검사자, 저나 임상심리 전문가가 또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나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로 또 체크를 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정동, 기분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부터 이 사람의 배경이 어땠는지, 발달력이 어땠는지, 뭐 과거력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검사 중에는 이제 정신과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검사 중에 MMPI라는 검사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다면적 인성 검사라는 건데 검사 문항이 거의 600개가 넘거든요. 맞아요. 환자분들이 뭐가 이렇게 검사가 많냐, 설문지 그렇게 많이 하냐. 근데 그렇게 이제 번호가 600개 정도의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질문들이 그렇죠. 되게 섞여서 들어오고 오래된 검사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검사고 되게 비슷한 주제를 여러 각도로 맞아요. 바꿔서 질문을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검사를 600개 정도를 하고 결과를 낼 때는 임상적인 수치도 보지만 그 검사의 신뢰도도 보는 척도가 따로 있어요. 아, 거짓말인지 아닌지? 맞아요. 그래서 타당도 척도, 그다음에 비전형 척도, 그다음에 교정 척도, 뭐 이런 척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반적인 질문에 있어서 비일관적인 대답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네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있을 법한 질문에 뭐 좀 다르게 대답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 조금 더 방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했는지 그런 식의 항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검사나 면담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런 단순한 그런 건 아니네요. 나 우울해하면서 우울증 약 처방받고 이런 그렇죠. 거는 아니네요. 네네. 그죠? 네.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정신과 가시면 안 돼요. 걸러냅니다. 네, 다 걸러내십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처음 만난 사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으셨다고. 네.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 볼 때 딱 스캔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IFJ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엄청나게 정신적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맞아. 진료실에 있을 때는 내가 의사로서 앉아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완전히 쓰는 건데 평상시에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힘들죠. 저한테 뭐 진료비를 내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그런데 이 꾀병이라는 게요. 질병 분류표에 진단명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진단서 끊었는데 꾀병 이렇게 나오면은 보험에서 해줘요.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거 가지고 뭘 제출할 수 있어요? 꾀병을? 그렇게 쓰지는 않죠. 근데 저도 10년 이상 하면서 꾀병으로 진단서를 써준 적은 없거든요. 그 질병 코드가 분류 코드로 꾀병이 있어요. 그래서 꾀병에 이제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네. 꾀병의 핵심적인 특징은 거짓 또는 지나치게 과장된 신체 또는 심리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의도적인 게. 그 동기는 병력 의무 회피, 아하. 업무 회피, 재정적 보상 획득, 범죄의 소추 모면, 약물 입수 등과 같은 외적 보상에 딱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해서 어떤 그 이후에 프로세스를 했다.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 기피를 했다. 아니면은 ADHD가 아닌데 ADHD 약이 먹으면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서 약을 거짓으로 복용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꾀병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진단 코드에 있어요.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인은 그렇다 치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뭐 MMPR 600개 이런 거 못하잖아. 네, 그렇죠. 애기들은 꾀병이라기보다는 반복되는 신체 증상, 뭐 두통이나 복통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이유나 혹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이면의 심층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은 뭐 학교 안 가기. 학교를 안 간다든지 아니면 밥 안 부모님한테 먹기. 밥을 안 먹는다든지 부모님 한테 너무 혼나가지고 우울해서 배가 자주 아픈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학교를 가기 싫은데 계속 복통으로만 호소를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아이가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을 말로써 표현 못하고 신체 증상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게 조금 아이를 다독거려주고 말로 표현해도 된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이죠. 어른 꾀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어른은 정말 안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이들은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인데 정말 아프거든요. 맞아요. 진짜 증상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생각으로만으로도 몸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신체랑 정신이 아직은 분리가 좀 덜 된 시기고 미분화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뭐 반복적으로 아플 때 엄마가 얘가 학교 가기 싫을 때마다 아프다 이렇게 느끼셔도 그거를 야 너 꾀병인 거 다 알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애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나한테 못해서 배 아픈 걸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꾀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